자, 먼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간 시험 해설을 할 겁니다. 중간 시험 해설을 하고 나서 기초 통계를 보여드리고 본인이 이제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 차트 보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못 보신 분들을 위한 그 세컨 찬스 구제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상담 시간으로 들어가고 개별 상담 이의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출하시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간 시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로 시작하죠. 고유가 기사입니다. 그래서 고유가 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오죠. 먼저 첫 번째 문제. 유가 상승 이전의 상황이 경기 중립적이었다는 전제하에 기사에서 기술하고 있는 상황을 ASAD 곡선으로 기술해라. 일단 그러니까 경기 중립적이었던 상황을 설명해야 되니까 장기 총공급 곡선이 반드시 나타나야지 이 부분을 기술할 수 있고요. 그 전제를 기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상승이 AD 커브를 왼쪽으로 시프트 한다라는 해석은 이제 수요 충격으로 해석하는 건데 여기서는 공급 충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AD 커브 이동에 대한 설명의 정도에 따라서 감점의 사이즈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 없이 그래프 이동만 딸랑 적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프는 그래프고 설명은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모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모형이기 때문에 이거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내러티브는 문장으로 서술이 돼야 돼요. 문장이든 뭐든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제에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송지수 학생이 작성한 답안처럼 이제 AS 커브가 경기 중립적 상황에서 출발해서 AS 샥이 왔을 때 나타난 결과 물가 상승하고 GDP 하락했다는 부분이 설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1의 B, 동일 모형에서 장기적 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일단 장기 조정 과정에서 장기 AS 커브가 조정된다라고 보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는 장기 조정 과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셀프 커렉션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장기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장기 AS 커브가 움직인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단기 AS 커브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단 추가적 생산성 향상 요인 부재, 고유가 지속 같은, 사실 이건 이후에 있는 문제에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라라고 할 때 들어갈 부분인데 아무튼 이걸 전제로 해서 설명한 것도 일단 정답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1A와 1B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건데 1A가 틀렸다 할지라도 그에 기반해서 장기 조정 과정을 정확히 진술했다면 AS 커브가 그 장기적으로 장기 균형 상태로 가는 그 부분을 진술했다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설명 없이 그래프 이동만 기술하면 약간의 감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송지수 학생이 작성한 답안인데 AS 커브가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갭, 리세션 갭이 발생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죠. 실제로 문제는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뒤에 이제 이어진 문제에서 그런 복잡성에 대한 고려가 나타납니다. 1번의 C. 만일 유가 상승이 발생했을 때 경기가 과열 상태였다면 상황에 대한 장기적 조절 양상은 달라질 것인가? 이에 대해 논해라.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직접 해라. 결국은 이 경기 과열 사이즈와
그 총공급 샥의 사이즈 간의 상대적 크기 차이에 따라서 장기 조절이 이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죠. 이 중에 한 가지 케이스만 언급하고 나머지 케이스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조차 없을 경우에는 5점만 드렸습니다. 양지 학생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같을 경우 한쪽이 더 클 경우 반대쪽이 더 클 경우로 나눠서 이제 에이스 커브의 조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고 조정한 사이즈도 달라질 수 있음을 상세하게 적어두고 있죠. 1번의 D, 기사의 밑줄 친 A 부분, 이건 그냥 산수 문제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25일 전날에 뉴욕 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을 분수식으로 표현해라. 결국 질문의 대상은 전날의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을 분수식으로 표현하라는 거니까 요걸 미지수 X라고 했을 때 얘가 좌항에 들어가고 우항에 나머지 모든 값이 들어가는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물론 식을 정확히 세우고 거기까지 처리 안 한 경우도 거의 정답이기 때문에 1점 정도만 질문의 취지 약간 어긋난다를 감안해서 1점 정도 감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0.27이 퍼센트가 안 붙으면 27%잖아요. 0.27%니까 0.0027이에요. 이 퍼센트를 떼버리면.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27%로 계산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3점 감점을 했고요. 여담으로 하루 가격 변동 27%가 나면 이거는 대재앙 사건입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루 가격이잖아요. 하루 가격. 미세 조정되죠. 하루의 가격은. 1년 정도 지났을 때 27% 이렇게 변동할 수 있을지언정 하루에 27%씩 변하는 건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72.28보다 약간 작은 값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 2. 유가가 장기적으로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도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청수의 총각 모형으로 기술해라. 이건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뭐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단기 총공급 충격이 지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생산성 저하로 인해 성장 추세가 꺾이는 상황을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 AS 커브의 왼쪽 시프트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추가적 악재에 대한 언급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됐는데 그런 방식들이 말이 되는 경우 정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플레이션 언급을 하고 난 경우는 앞 문제에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반만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범 답안 중에 하나로 제가 선정한 한수민 학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에이스 커브가 추가적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더 심하면 문제가 생산성에 그냥 영원한 저하로 이어진다면 에이스 커브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 즉 성장 추세가 꺾일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이게 유일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라. 이건 공급 충격의 상황에서 양날의 검이죠. 물가를 잡자니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경기를 잡자니 물가가 더 안 좋아지는, 그래서 어떤 케이스도 심각한 부작용을 각오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측면이 명확히 기술돼 있어야 돼요. 일단 한 가지만 언급해버리면 이건 반쪽짜리 점수, 반쪽짜리 답안이고요. 다른 측면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긴 한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3점 정도의 감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문제들 있죠. 정책 시차라든가 뭐 정부 실패 등등등, 구축 효과 같은 이런 부분들만 언급한 경우도 위 같은 상황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반쪽짜리
좀 그 답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거는 미처 저도 문제를 만들 때 고려하지 못했는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정답을 인정했습니다. 즉 정부의 재정 정책이 뭐 R&D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면 그 샥을 약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가능하다면 AS 커브를 오른쪽으로 시프트할 테니까. 다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정부의 재정 정책은 AD 커브에 영향 미치는, 즉 총수요 측에 영향 미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AS 커브, 즉 공급 측에 영향 미치는 거는 장기적이면서도 간접적으로 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AS에 영향 미치는 거가 당연한 것처럼,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했더니 A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면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감점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는 지금 이 글씨가 좀 한수민 학생 글씨가 좀 읽기가 힘들죠? 다음부터는 좀 잘 써주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되게 난감하다. 그러니까 확장을 하자니 이제 물가가 문제고 긴축을 하자니 이제 경기가 문제라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차트 하나를 이제 보면서 시작을 하죠. 이거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야기하라는 거죠. 일단 보이는 뚜렷한 추세가 하나 있죠.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 비교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지만 상승 추세가 가파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순위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기술하라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버블에 기반한 금융 상품이 어떻게 미국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었고 실물 부문에까지 파급을 일으켰는지 굉장히 강한 충격을 줬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거의 대공황 다음 급으로. 이에 대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이걸 그냥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이다. 끝.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감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민 학생이 작성한 답안을 보시면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부동산의 거품이 형성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미국의 파생상품에 섞여서 금융시장에 보편화되었고 이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이것들이 결국은 그 금융권의 그 파산들을 일으키면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서 전역으로 실물 부문까지 파급을 했다. 이것이 전 세계로 다시 파급된 과정까지 잘 기술돼 있습니다. 이 B, 위사건이 국내 경기에 미친 영향을 ASADM으로 설명하는데 당시 국내 경기는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가 국내 경기예요. 국내 경기. 미국 경기가 아니라 국내 경기. 몇몇 학생들이 미국 경기를 쓰셨어. 그래서 국내 경기에 미친 영향은 이제 다양한 채널이 있을 수 있으나 주된 채널은 무역 채널, 수출과 수입이죠. 그리고 금융 채널도 고려될 수 있어요. 아무튼 어떤 채널이든 국내 경기에 미치는 채널이 명시적으로 기술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국내로 파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경기는 미국에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별일 없었을 상태였단 말입니다. 별일 아니었을 게 외부 요인으로 별일이 됐죠.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딴 나라 일인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파급이 났을까?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과 미국은. 특히 이제 그 GDP AD 커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생각해 보면
지출 기준으로 설명이 되죠. CIGX-IM으로 기술돼 있잖아요. 즉 얘네들의 영향 미치는 건 AD 커브의 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요인들의 변동은 AD 커브의 변동으로 해석돼야 돼요. 이게 왠지 투자 지출이 변하면 공급이 변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투자 지출도 AD 커브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는 엄연한 변수입니다. 자발적 총지출의 C 더하기 I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지출 측 변화는 결국 AD 커브의 시프트다. 여기 수출과 수입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AD 커브의 시프트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경기 기준으로 미국 경기를 주어로 해석하면 올바로 작성했던 전제하에 5점으로 평가를 했고 공급 충격으로 해석을 했다. 이것도 5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초 상태가 불황이었으므로 AS-AD 모형에서 출발점이 불황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야 돼요. 리세션 갭이 발생한 상태에서 시초 상태로부터 이제 AD 커브가 왼쪽으로 시프트하는 양상이 설명과 함께 제시되어 있어야 온전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선민 학생이 작성한 것을 보시면 시초 상태인 AD0와 단기 에이스 커브 만난 점이 장기 에이스 커브 왼쪽에 있죠. 리세션 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AD 샥으로 시프트가 되고 그것이 그래프로 나타내져 있고 오른쪽에 문장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수출 감소 채널 이제 이 학생은 그 익스포트 감소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번에 C 위 차트 그 아까 그 저기 2010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 대한민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통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추론하라. 2008년을 보시면 확 올라가요. 정부 부채 비율이. 그래서 위 차트를 통해 정부 정책을 추론하는 거니까 근데 위 차트가 대한민국의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한국 정부의 정책을 추론해야죠. 미국 정부 정책을 추론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맞게 썼다는 전제하에 일단 7점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만약에 거기에 틀렸다면 추가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용의 정확도에 따라서. 여선민 학생의 답안을 보면 정부 부채 비율이 감소한 걸 보니까 2009년에 정부 부채 비율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2009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감소했다. B에서 그 전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하락했다가 2009년째 증가한 것은 정부 부채 자체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에 대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이 다소 복잡하지만 아무튼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죠. 이번에 D 월드뱅크에 의하면 2015년 정부 부채 비율은 39.7%. 그래서 앞에 차트랑 대놓고 비교해 보시면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10년 이래로 정부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 부채 비율이 악화될 게 우려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본 뉴스일 겁니다. 그러면 노령화가 왜 정부 부채 비율을 악화시키냐? 자,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좀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나 정확한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일단 노령화는 두 가지 채널 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건 암묵적 부채 채널, 즉 이제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돼야 되는 지급 대상자, 즉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그런 암묵적 부채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경제활동 인구 비율, 즉 세금을 정부 부채는 결국은 정부의 수입인 세금과 정부의 지출인 정부 지출 간의 밸런스인데 노동인구들은 세금을 내죠. 주로 내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낼 일이 없잖아요. 소득이 적으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의 은퇴 인구들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정부 부채 구조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큰 채널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수민 학생의 답안을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문장으로 기술이 돼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와 노인, 의료보험과 같이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출은 현재 포함되지 않지만 나중에 미래 정부 부채로 들어갈 것이다. 암묵적 부채이기죠.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전 비용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그런 건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 재정 적자량 성장률보다 이 암묵적 비용 증가를 웃도지 않는 이상, 즉 이 노령화 속도보다 GDP가 더 빨리 성장한다면 사실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노령화는 정부 부채 비율을 상승시킬 확률이 높다. 라고 해서 GDP 증가 속도까지 감안해서 기술했으므로 굉장히 잘 쓴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2개 남았죠. 3번 A와 3번 B 서로 독립적인 2개 문제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게임 내 화폐가 복사되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일단 화폐가 복사됐으니까, 그리고 게임 내 화폐가 추적 불가능하게 복사됐을 가능성이 높죠. 추적 가능하게 복사됐다면 회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혹은 이미 몇 번 거래 사이클을 거쳐서 소위 세탁이 됐다면, 아이템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뭘로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경제 내에 깊숙이 스며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위조 화폐, 그러니까 복사 화폐를 뭐 사용한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스며들었다는 건 거의 다 그 화폐를 1골드라도 써봤다는 건데, 그러면 손님들을 다 내쫓는 결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또 식별할 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화폐가 기능을 정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걸 해결한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게임사가 뭐 이런저런 장치를 만들어서 화폐를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흡수를 했죠. 말 그대로 그 내 던전 앤 파이터를 안 해봐가지고 뭐를 강화하는데 확률이 깨질 확률이 때문에요. 그걸 없애는 아이템을 골드를 가지고 이제 사게 만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스탯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아이템들의 퀄리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그냥 확장팩을 출시하는 거죠. 말 그대로 새 게임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1000 데미지 이랬는데, 이제 갓준 첫 퀘스트 하고 나서 데미지 하는 게 막 1300, 1400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데미지의 수준을 높여버리는 방법이 있죠. 역시나 이것도 기존 유저들 피땀 흘려서 이제 앵벌해가지고 했던 유저들의 피땀을 무시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잘 쓰시면 돼요. 이 부분들은 대체로 잘 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3B, 금융사도 사기업인데 왜 다른 사기업들이 망할 때는 내비두는 경향이 있으면서 금융사가 망할 때는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들이 자주 보일까? 이에 대해서 옹호론과 비판론을 하나씩 제기해봐라. 자, 이 부분은 일단 옹호론이 5점, 비판론이 5점인데 왜 금융사한테만 더 저기 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융사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기술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안 드렸어요. 금융사 부도의 파급 효과가 왜 큰지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크다라고 해도 안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금융사 같은 경우는 서로 얽혀있는 부분들, 그래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좀, 그래서 하나가 망하는 게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일반 기업은 그런 면에서는 훨씬 그런 효과가 적습니다. 비판론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으로 회생적 개입을 할 때 왜 그게 문제인지, 그냥 그렇게 하면 문제야, 그렇게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 그렇게 하면 뭐 나쁜 거야, 뭐 이렇게 기술하시면 안 돼요. 왜 나쁜지,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왜 문제인지, 왜 하필 금융사한테는 그 형평성에 대해서 이 얘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바와 같이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옹호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개 금융사가 단독으로 망하지 않는다. 망할 때는 망하면 다 같이 부실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의 취약점을 더 강화시켜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 이제 비판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화될 경우 금융기관들은 그런 개입을 기정사실화해서 자신들의 제출할 카드에 전략을 세울 때 감안을 해서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 훨씬 더 금융 취약성을 취약성을 더 드러내는 리스키한 선택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사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정부 지원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뭔가 네거티브한 사건이 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접근론에 대한 논의를 쓴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옹호론, 비판론 양쪽 다 마찬가지로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답안을 숫자를 부여할 때 사실 이게 완벽한 숫자 체계를 상정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노력한 거는 지금 응시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거나 약간 느슨하게 하거나, 그리고 최소한 이제 확실하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부분, 이 정도입니다. 왜 이게 3점인가요? 왜 4점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뾰족하게 말씀 못 드려요. 왜 이건 3점이고 왜 이건 4점 감점이지? 다만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더 나은 답과 덜 나은 답 간에 이제 소팅이 가능하도록, 순서 배열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96명의 학생이 응시하셨고, 평균이 92점, 120점 만점에 92점이었고, 100점 만점으로 치면 77점 정도 돼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21점, 그리고 미니멈은 0점, 맥시멈은 120점. 만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인지 궁금하다면 가로축에 자기 점수를 두고 자를 대고 이렇게 한번 제가 그리드를 많이 그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것마저 제대로 못했네요. 자를 대고 이렇게 그려보시고 이쪽으로 딱 되면 자신의 상대 위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서 만났네? 그러면 상위 몇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퍼센트는 아니고 이건 지금 100을 안 곱했네 내가. 1이 100%고 빵이 0%고 0.4가 4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생각보다 못 보신 분들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채점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의미로, 이건 아마 저기 다른 슬라이드 옛날 시험 문제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서 감을 잡으셨을 텐데, 중간 시험 망치신 분들을 위해서 찬스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뭐냐면 기말을 잘 볼 걸 전제로 해서 기말 시험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중간 시험의 점수를 기말 점수의 퍼센티지로 대체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저기 경제학과의 이종화 교수님이 예전에 학부 때 쓰셨던 거에 제가 깊은 감명을 받고, 제가 좀 단순한 겁니다. 그분은 막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몇 점 몇몇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상정하고 막 이런 거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예를 들어서 중간 시험 엄청 못 봤어. 나 10점이야. 망했어. 이래서는 꿈도 희망도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일단 기말 시험, 이거 지금 100점 만점으로 기술한 겁니다. 편의상. 저는 시험의 만점이 100점이 아니에요. 120점, 170점 막 자기 맘대로라서 퍼센티지로 그냥 100점 만점에 10점을 맞았다. 기말 시험은 100점 만점에 90점 맞았다라고 치면
중간 시험을 지금 우리 중간시험 평균이 100%로 하면 77%거든요. 100점 만점에 77점 정도 돼요. 그러면 기말에 90점에다가 77%인 69%에 해당되는 그걸 이제 120점으로 다시 환산하겠죠? 그 점수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이론적으로는 기말이 100점에 수렴하면 중간시험 점수는 평균에 수렴하겠죠? 그러면 중간시험은 크게 못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말시험은 크게 잘 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기말 점수를 엄청 잘 보셔야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2, 3년에 한 번 나오는 그 정도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보다 훨씬 낫죠. 꿈도 희망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꿈도 희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어떻게 할 건 없고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양쪽 다 계산해보고 높은 쪽을 자동 반영할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와 무관하게. 당연히 기말 성취가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나온다는 것, 실제로 어려운 조건이긴 한데 쉬운 조건은 아닌데 실제로 달성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끝낸 여러분들 선배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설도 끝났고 공시도 끝났고 요 구제제도도 끝났는데 혹시 구제제도에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 계세요? 아, 그럼 기존에 중간고사 잘 본 사람은 이거 손해 아니냐 뭐 이렇게 이런 클레임도 종종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시험을 잘 봤으니 이제 좀 조금 널널하게 해도 되겠지. 이런 분들에게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일단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그 빨간색 점수가 다 합쳐진 게 진짜로 맨 앞에 있는 점수 합이 맞는지 이런 기초 계산도 사람이 숫자로 옮기는 거니까 틀릴 수가 있어요. 집계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이 채점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의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